네, 안녕하세요. 경환적 사고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신 김에 제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펭귄맨이라고 저는 불러요. 프랭크 박사라는 사람인데 네. 뭘 전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물리학 사람이 박사입니다. 아, 물리학 박사예요? 네. 물리학 박사인데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꾸준히 부정선거를 주창했던 네. 사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든 선거가 다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전 세계 통신을 확보했다는 거고,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우주군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오, 굉장하죠. 저는 전쟁하려고 우주군을 설립했다고 우리 그동안 이렇게 그러니까요. 방송에 아주 심각한 전쟁 정세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사람은 우주군을 설립한 거는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물리학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좀 물리학계에서는 업적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볼링공 표면 처리 기법 뭐 이런 거. 이게 뭐 모르겠다. 네. 볼링공이 네.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물체 표면의 분자 구조 연구 이런 것들을 좀 전문을 했나 봐요. 어쩌다가 근데 이 길로 빠져, 약간 황교안이 법 공부하다가 일로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 분야의 어떤 일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생각이 맞아. 이런 데 좀 빠지기가 쉬워요. 네. 그러다가 이 어떤 사건을 봐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딱 부분적으로 자기가 본 것만 딱 보면서 이건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박사 논문 쓰는 방식이네요. 네, 그렇게 가다 보면 세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한국의 IP가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의 IP 주소를 네. 미국이 다 확보하고 있다고. 네,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선관위를 해킹해서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럼 도대체 한국에 누가 그걸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막 인공위성 통해서 막 네. 통신 접속한 게 막 걸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지금 한국에서 당선시킨 거라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다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그럼 도대체 트럼프는 누가 당선시켰으며 그 전에 대통령들은 누가 당선시켰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 우리 국정원에서도 한국의 선관위 그 서버 안보 이거 실태 점검을 뚝 한 다음에 이거 외부 해킹 위험이 있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북한이 해킹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북한이 당선시킨 건가? 논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모순들에 본인이 생각을 하다 보면 부딪힐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다. 분명히 북한이 윤석열을 당선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들보다 사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훨씬 똑똑하고 상식적인 거래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뭔가 아무도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그게 학문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네. 이유를 계속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확증 편향에 도달하는 거죠, 결국. 맞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거 아닌가라고 하면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게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황교안과 전환기도 그런 데로 떠나버린 거구나.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지금 오세훈도 지금 재선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결국 마지막에는 또 자기 주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궤변을 또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세훈과 결탁했다 뭐 이런 주장할지도 몰라요. 지금 국힘당은 결탁했다까지 나왔어요. 벌써 나왔습니까? 국힘당이 민주당이랑 결탁해서 오세훈 당선으로 합의하고 선관위를 무마시키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왔네. 그러면 정말 여기서 이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힘은 좀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다가도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자기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선에서는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는 그 현타가 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다 계기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돌아오는 거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가신 분들은 지금 못 돌아오신 건 네. 명복을 빕니다. 자,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기숙사 대학을 공격했었던 사건을 소개했었는데 이와 비슷한 테러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저지르고 있나 봐요. 네, 좀 심각합니다. 지난 3일에 이번에는 이제 도네츠크 지역에서 민간인 버스가 드론을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이 이 버스를 공격을 해가지고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냥 군사 시설과 아무 관계없는 그냥 민간인들이 탄 버스였어요. 이 버스가 이제 어떤 버스냐면 제가 지도를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네. 이 우크라이나의 이 지역을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밑에 보면 이제 맨 밑에 지도 맨 밑에 그 빨간 데가 이제 크림반도란 말이에요. 네. 저 크림반도랑 러시아 본토랑 연결되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하도 많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 다리를 이용하는 게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가는 저 지역 헤르손, 자포로지아 이걸 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본토에서 이제 버스로 저렇게 가는 거예요. 루안스크, 도네츠크 거쳐가지고 쭉 가는데 여기를 모스크바와 크림반도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뭘 많이 하고 있냐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드론이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영상 같은 데서 보는 드론들은 사람이 직접 이렇게 조종을 하잖아요. 네네. 그 근거리 드론이에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드론인데 저기는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거리 드론들을 이용하는데 그전에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드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조종을 해야지 그냥 보내놓고 멀리 뭐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공격하고 이런 드론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드론들을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배회 드론이라고 해서 일단 보내놓으면 저 러시아 모스크바와 크림반도 사이에 이제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 고속도로를 이 드론이 계속 배회를 하고 있다가 버스를 발견하면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트럭이나 버스 이런 이제 물자 수송한다라고 생각되면 일단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 탔는지 뭐 군인이 탔는지는 구분을 안 하는 거죠. 그냥 AI가 알아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가 물류 수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확전을 시키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는 거죠. 최대한 버텨가지고 러시아를 괴롭히겠다. 이제 어떤 수준이냐면 정규전의 개념이 이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정규전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테러 집단으로 이제 점점 변모하고 있는 거죠. 참 진짜 저기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 같은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제 모스크바 다음으로 이제 큰 도시잖아요. 여기에 국제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가 이제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경제 포럼입니다. 130개국에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 여기 개막식에 맞춰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장거리 드론을 보내가지고 테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석유 시설들 이런 데 많이 공격을 했는데 이건 아예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들이 이 행사를 겨냥해서 보낸 게 맞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국제 행사에 드론을 보내가지고 막 테러를 하면서 너네 괴롭히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건재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네. 싶은 것 같은데 민간인들을 막 전쟁 범죄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네. 건재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시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상당히 격분한 상태고 핵무기를 써야 된다. 이거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테러를 하는 뭐 일종의 게릴라들이 테러하는 수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그만 드론 어디 집에서 보내는데 그거 어디서 찾아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핵무기 써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사실 푸틴이 이거 계속 억누르고 있는 거지. 아마 푸틴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이미 핵무기 쐈을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번져 가고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드론 업체가 있는데 이 드론 업체가 일본에서 열린 드론 박람회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여기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너럴 첼이라는 드론 업체인데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좀 잘 나가는 기업인가 봐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전쟁 때문에 드론을 많이 판매를 했겠죠. 거기에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 스타니슬라브 그리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뭐하러 갔겠어요? 드론 팔려고 갔겠죠. 야, 우리가 지금 실전에서 검증된 드론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일본 너네도 사라.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이제 일본이 최근에 이제 군국주의 때문에 국방력을 막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드론 전력 증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한국에도 드론을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를 통해 가지고 드론 기술과 전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지금 배워가지고 갔다. 그래서 상당히 발전을 했다. 그럼 한국도 당연히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왜 한국은 드론전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진짜 대단한 장사치네.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드론을 가져왔는데 한국 정부는 왜 내 걸 안 사는 거야? 막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지 않은 드론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 중국산 부품 저가로 막 받아가지고 드론 생산해서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중국에서 부품 공급 중단하면 전쟁 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걸 사라. 그렇죠. 중국을 배제한 드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거보다 우크라이나가 망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엄청 떼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지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무슨 중국 부품 타령을 하고 있어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우리 기업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거죠. 정말 지금 진짜 심각하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이어서 이란 전쟁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이란 전쟁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압축해서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절대 안 다루고 한 일주일, 2주일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전화해서 너 진짜 그만해. 내가 너 살려줬는데 너 가만 좀 있어. 이 이야기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작년에도 트럼프하고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상당히 막 격론을 벌였다, 막 화를 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의 한 언론에서 주장한 건 그게 이란을 속이기 위해서 쇼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한 게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토마스 메시라고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말일 뿐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한 달만 중단하면 그들은 이웃을 폭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즉시 평화가 도래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석유 가격은 갤런당 $2로 하락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 세금 납부자들로부터 가장 큰 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레바논 공격을 중단시키고 싶으면 한 달만 원조 끊어봐라. 바로 끝난다. 이란 전쟁도 다 끝난다. 근데 뭐 그렇게 원조 중단은 하지 않고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 다 쇼다 이거예요. 말만 그럴 뿐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공화당 이제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열받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엔 경선에서 탈락해서 중간 선거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화당 내에도 지금 이탈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까부고 있는데 내가 그거 제압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란 전쟁 이거 휴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사실 휴전 협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볼 게 없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하는 말은 일단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진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약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약간 특이한 동향이 있어서 이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언론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란이 핵을 개발했다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뭐 근거 있게 얘기합니다.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 정보가 입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이 미국에 이런 사실을 이제 비밀인 거죠. 이걸 통보를 했다. 그다음에 이란 대통령하고 파키스탄 총리가 전화 통화하는 걸 미국이 감청을 해가지고 그걸 알아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그 여름에 공습을 받았잖아요, 이란이. 그 이후에 이란이 이제 빡쳐가지고 핵 개발을 시작해서 핵무기를 드디어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년 만에 짧은 기간 안에 바로 개발이 가능합니까? 뭐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뭐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핵물질을 계속 농축을 하고 있었으면 뭐 하려면 전환시키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는 거군요. 네. 그 이제 기폭장치 개발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건 그 전부터 준비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란이 이미 핵 개발을 끝냈다라는 첩보가 입수된 이후에 트럼프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특이한 건 며칠 전에 미국 하원에서 이란 전쟁 이제 중단하라고 결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명분이 돼서 뭔가 트럼프가 발을 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가봐야 아는 상황인 거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끝내고 싶은
싶은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끝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유지하고 싶은 건지 승전을 하고 싶은 건지 승전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이미 승전은 물 건너 갔죠. 그러니까 최대한 명분을 챙겨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란이 이 과정에서 핵을 보유했다라고 선포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지탄을 할 텐데 네. 미국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보유하는 거를 내가 뭐라 하진 않겠지만 공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물밑으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는지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핵무기 있는 걸. 그런 식으로 암묵적 동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렇게 비공개한다고 해서 이란이 핵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비밀리에 갖고 있는 게 이득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협상하기 나름이죠. 미국이 더 이상 안 건드리겠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굳이 이걸 공개를 하면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잘했다라고 박수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NPT 체제 아래에서 지금 개발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도박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이 줄 카드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 비공개를 그 조건으로 해서 미국이 뭘 줘야지 이란이 이걸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조용히 하는 방법이 있죠. 모든 거에 손 떼고. 전쟁 다 끝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북한이 새 핵시설을 공개했네요. 네, 이게 우라늄 농축 시설인데 미국에서 한 달 전쯤에 그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 새로 건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이지 않겠냐라고 좀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다 공개하면 예전에 통일부 장관이 구성에 핵 시설 있다 이 얘기는 왜 그렇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이렇게 공개가 잘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북한이 뭔가 핵시설을 지금 막 비밀리에 막 지하에서 몰래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그러네요. 미국이 뭐 알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는 뭐 계속 늘려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북한이 새 핵시설을 공개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 사실들을 밝혔는데 하나가 국산화에 성공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우라늄을 농축하려면 그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원심 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하거든요. 근데 이 원심 분리기에 쓰이는 알루미늄이 특수 재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이 이제 해외에서 이런 이제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구한다 이런 이제 정보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녔었는데 이걸 이제 국산화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제재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은 계속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그 핵무기를 대량 생산 이제 완전히 비약적으로 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핵물질 생산 능력이 5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계속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북한의 이제 핵무기 수가 지금 뭐 전문가들은 뭐 50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훨씬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수를 어느 정도로 네. 확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제가 그 그래프 하나 네.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 세계에 지금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 이게 2022년 기준이니까 북한이 20개로 되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이 한 50개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사실 핵무기 개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처음에 그 만들어서 비축한 다음에는 추가로 더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개수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핵무기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2022년에 350개로 되는데 지금 한 500개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핵무기 개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데 아마 이제 미국과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핵무기를 늘리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보여지고 러시아랑 미국이 이제 초창기에 핵무기를 개발에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많이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핵무기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영토가 너무 넓어요.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핵무기 한두 개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천 개가 있어야
그럼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 영토가 세계에서 제일 넓잖아요. 거기에 곳곳에 군사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핵무기 쓰려면 수천 개가 있어야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면적이 상당히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국은 워낙에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또 미군 기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도 핵무기를 저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은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한미일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억제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건데 지금 뭐 20개, 50개 이걸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이 와 북한을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이 되려면은 수백 개 수준은 훨씬 넘어야 된다. 수백 개면은 중국이랑 비등비등해지는 그래서 거네요. 전 최소한 중국과는 맞먹는 수준으로 이렇게 수를 늘려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지금 중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그 각 핵보유국들이 자기 핵무기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걸 이제 핵교리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핵교리가 뭐냐면은 이격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으로 공격을 받아도 상대방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핵교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후의 경고라는 핵교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프랑스는 핵무기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핵무기 만든 거는 소련을 상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프랑스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워낙에 땅덩이가 넓은데 뭐 핵무기 290개로는 사실 소련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도시 하나만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시 하나에 저 핵무기를 쏟아 부어서 그 나라를 공포에 빠뜨리겠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교리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각국의 그 핵무기 사용 교리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저기는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라는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게 북한의 목적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대량 생산을 더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제재가 들어옵니까? 아니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유지하는 비용도 그렇죠. 있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생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최대로 효율적인 개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기서 더 많이 만들어도 사실 큰 소용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중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도 대북 제재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1일에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하고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많은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제 제재, 무력 압박, 기타 수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전쟁 위협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제 제재는 지금 중국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러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중국도 지금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에서 이제 탈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가 이제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중대한 어떤 그런 합의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진짜 그냥 이름만 남아 있겠네요. 네, 거의 맞습니다. 아무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미국도 아마 이행 안 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유엔도 사실 유명무실화되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좀 의외입니다. 강경좌파 친중 반미 이게 보통 미국에서 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어제는 전직 주한미 대사들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경좌파 친중 반미가 아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이제 칼럼을 보도를 했는데 이 칼럼 쓴 사람 자체가 약간 극우 인사들이더라고요. 그 두 명이서 이제 공저를 한 건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색깔론으로 막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야 미국에도 저렇게 색깔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었는데 어제 이제 한미 경제 무슨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서 전직 주한미 대사 몇 명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내가 만나본 이재명은 그런 이제 막
그 이념에 경도된 그런 사람 아니던데 뭐 반미가 아니라 약간 이 국힘당에 비하면 덜 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강경좌파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약간 한국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한 번은 때려주고 한 번은 어루만져주고 이런 식으로 강원 양면 전술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좋은 얘기하면 좋아하고 나쁜 얘기하면 싫어하고 뭐 이럴 문제는 아니다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그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외교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정도로 한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색깔론으로 인신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런 보도가 나오면 외교부에서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항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기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국가 차원에서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성향의 글은 쓰지 말라는 압박을 넣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이런 기사가 실려도 뭐 가만히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외교부가 도대체 일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데서 가장 이제 그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물로 꼽히는 게 위성락 안보실장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문제 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잖아요. 이때 저는 위성락 해임 얘기가 요구가 막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당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당에서 아니 위성락 왜 대통령하고 맞서냐? 저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약간 국민들의 공분은 있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한번 이제 분위기 전환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총리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총리 교체하면서 안보실장도 좀 교체하고 외교부 장관도 좀 교체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각들이 좀 쇄신을 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모스탄이랑 펭귄맨이 지금 들어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면서 내란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외교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거 부정선거다 트럼프 쫓아내라 그래서 막 군중들을 데려다가 집회 예전에 바로 체포해야죠 그거. 예전에 트럼프가 어느 나라 정상이었죠? 그 정상이 와서 트럼프 이거 전쟁하는 문제 있다 이 발언했다가 바로 비자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미의 무슨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조치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국의 일에 내정 간섭을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정부를 떠나서 외교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지금 외교부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뭔가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 친미적 생각, 이 개념, 이 세계관을 벗어나질 못하면 지금 전 세계가 재편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왕따를 당하거나 우리나라가 뜯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문제점 짚어보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이 장악한 우리의 정신과 시간. 이름이 굉장히 멋진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을 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지인들이 과연 좋아할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외국 군대가 그 나라에 기지 만들어가지고 주둔한다는데 그 현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거기에는 뭐 이제 경제적으로 야 우리가 돈 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정신 자체를 친미적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냐. 한국인들의 정서를 친미 정서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당연히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강점기 때 뭐 창씨 개명 요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이게 뭐냐면 한국인의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일제 생각인데 사실 미국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교육제도도 미국식으로 개편하고 미국식 가치관을 심고 그 다음에 뭐 장학 프로그램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에 그래도 좀 이렇게 돈 좀 있고 잘 나간다 싶은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오게 해가지고 친미 성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내서 한국의 기득권층을 이렇게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뭐 초창기에 뭐 미 문화원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는 뭐 라디오, TV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 AFKN 뭐 미군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열심히 들었다고 하던데 네. 엄마가. 맞습니다. 옛날에 사람들 다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미국이 최고다. 미국이 정말 선진국이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선전 활동이죠. 선전 활동.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당연한 거고 미국 없으면 우리는 뭐 국가 유지도 못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주둔해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닌데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이제 어색했던 게 뭐냐면 미군이 그냥 시내를 돌아다녀요. 군복을 입고. 그게 저는 정말 어색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아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반미를 주장하는 거를 실제 법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거 주장하면은 바로 그 실정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미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면 큰일 나지. 이런 게 아주 무슨 그냥, 이적행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딱 뿌리 박히게 돼버리는 거죠. 저 예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링컨 있잖아요. 링컨. 링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뽑으면은 그렇죠. 3위에 들어가요. 막 이순신 다음에 막 링컨이야. 우리 한국인 아니고 한국인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통틀었는데도 한국인이 아닌데 네 아닌데도 3위에 막 링컨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미국이 이전부터 진행됐어도 수년에 걸쳐서 진행된 작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인가에 링컨 달력을 몇백만 부를 찍어가지고 한국에 다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 그 집 가정마다 링컨 달력이 다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력을 계속 한 달씩 넘기면 링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링컨 명언 막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녔었잖아요. 그 작업이 미국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 작업이었고 그때 당시 그 작업을 담당했던 그 공작 기관이 자기가 공작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성적을 낸 게 링컨 달력이다. 이렇게 한 내부 문건, 미국의 문건이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전 그거 보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생각해보면 황당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 모르는데 근데 링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미국의 어떤 우상화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을 거의 이제 우리 조국으로 여기는 그런 수준까지 네. 이제 이르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좀 따와봤는데 2006년에 이방호라고 지금 이제 국힘당이죠.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는데 정책위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이 미국하고 조금 이제 마찰이 계속 생기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 모든 국민은 모국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자기 나라와 미국 둘 다 내 나라다? 그렇죠. 세계 모든 국민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미국도 내 나라야라는 생각이 너무 뿌리박혀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 일본도 아니고 미국 거의 미국 강점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정책위 의장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다음에 2008년에 그 이명박의 형이 이상득이잖아요. 그때 이제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한미 대사를 만나가지고 한 얘기 아주 유명해졌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기 때문에 그의 시각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공개가 됐어요. 정말 황당하잖아요.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이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대사한테. 대사한테 그렇지 말아요. 미국 대사한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형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내 동생이 대통령인데 얘는 친미 친일파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뼛속까지 친미 친일.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 네. 정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그냥 우리의 정신을 쏙 이렇게 빼놓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하루에 태양이 가장 머리 꼭대기에 딱 있는 때가 몇 시인지 아세요? 12시. 그렇죠. 낮 12시죠.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정오. 네. 아닙니다. 왜 아니죠?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아니라고요? 12시 반에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시간이 30분이 어긋나 있어요. 원래 시간과. 되게 특이하죠. 원래 정오라는 게 그 우리는 이제 자축인묘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 시간이 이제 오시가 있어요. 오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오라는 그렇지. 건 오시의 중간. 딱 그래서 낮 12시 네. 이거였는데 원래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시계를 해시계를 썼잖아요. 네. 해시계를 쓰면 당연히 낮 12시가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가 낮 12시겠죠. 그쵸. 그래서 1908년에 대한제국에서 표준시를 공표를 합니다. 그때 동경 127.5도 해가지고 낮 12시에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오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공표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정상이었고 일반적이었는데 일제가 들어오면서 1912년에 조선의 시간도 일본의 표준시로 변경을 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 우리 식민지니까 우리랑 똑같은 시간 써야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분 차이, 일본과 한국은 시간상으로 보면 30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냥 통일이 돼가지고 일본 시간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12시 반이 돼야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해방이 되면 당연히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네. 근데 해방이 되고 우리가 바로 독립한 게 아니라 미군정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미군정이 딱 보니까 일본에도 미군이 들어가 있고 한국에도 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작전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굳이 또 30분 차이를 둬 그냥 쓰던 대로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시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전쟁까지 하고 1954년에 와서야 이승만이 표준시를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우리 표준시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나서 미국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박정희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표준시를 또 옮겨요. 그러면서 드는 명분이 뭐였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미군이 참여해서 주한미군과 공동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다르면 작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12시에 집결하기로 했는데 12시 반에 집결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시간을 다시 바꾼다. 일본과 똑같은 시간을 쓴다라고 박정희가 바꿔버리고 지금에 이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그 뭐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주한미군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미국은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리고 작전 시간이라는 것을 이 나라는 몇 시, 이 나라는 몇 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편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귀찮아. 그게 귀찮다 이거죠. 30분 귀찮다. 시간 맞추기. 너네 따로 공지하고 너네 따로 공지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시간을 합쳐. 네, 이런 상황이군요. 네.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 참 특이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막 법을 제정하려고도 했어요. 이 법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걸 주장을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국힘당 쪽 의원들도 몇 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좌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우리 민족의 원래 시간을 되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냥 동경 시간으로 저희 기준을 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의도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전쟁이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걸 바꾸지 못하게 하겠네요. 시도도 압박을. 못하게 하겠죠. 결국 미국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찾는 데 시초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익혀집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시청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무튼 촛불은 월화수목금 12시에 방송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